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혜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강의의 목차입니다.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과 조기 발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가입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가 생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유형과 조기 발견의 예시, 그리고 아동학대 개입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현황은 참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표를 보시면 피해 아동의 발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아동 수는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모든 지자체들이 아동 수가 없어서 모두들 곤란해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중한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현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2014년에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서요, 2018년도에는 24,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타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76.9%에 달했고요. 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뒤에 또 다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부모가 95.3%였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대부분 아동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동들이 집에서, 그것도 부모를 통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는요, 생애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 아프고 상처가 나는 곳은 어떻게든지 조기 발견이 되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정신적인 증상은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진 정서는 분노입니다. 아동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동이 자기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하는 그 성인들에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마음, 그 다음에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게 되고요.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요. 언제 어디서 또 학대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수치스러워하고요. 또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대들겠습니까? 부모에게 대들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방법이 술을 마시거나 또 약물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다양한 정신장애들을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 이 아이들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법은 범죄와 같이 본인의 공격성, 안에 공격을 당했던 그 내면적인 그거를 외부로 발산하는 범죄와 같은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자의 정신세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아이들에게는 죄의식, 자해사고, 자살사고, 집중곤란 증상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남다르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언제 어디서 본인이 학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데 대단히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학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 그리고 대부분 다 집에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때문에 우울 증상도 심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체적 학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체벌을 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가능하지만 학대는 안 된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대를 하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체벌을 하다 보니 본인의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신체적 불편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이 체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학대를 개입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상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아동 학대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가면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동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애를 때렸는데 뭐가 문제냐? 때로는 당신은 결혼해봤냐? 아이를 낳아봤냐?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음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아동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상담원들이 더 이상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 너무 강렬해서 실제로 아동학대를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개입하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체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학대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OECD 국가 중 저희 나라는요, 체벌이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율도 밑에서 3순위입니다. 조금은 저희들이 이 체벌에 대한 고민이 서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맞을 만한 짓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대받은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부모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 도대체 그 맞을 만한 짓이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맞을 만한 짓은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요? 그 기준은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부모의 가치일까요? 제가 좀 자주 드는 예가 하나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밥을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먹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30분 안에 밥을 먹어야 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 이 아이는 그 가정에서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30분 안에 먹어야 되는 것이 그 집의 양육의 기준인 경우에 1시간을 넘게 천천히 먹는 이 아이의 특성은 이 가정에 항상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먹어?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렇게 늦게 터져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시간가량 천천히 먹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뭘까요? 맞을 만한 짓이 뭘까요? 아이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Save the Children이 2001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벌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은 반성보다 공포였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때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반성이기보다는 공포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는 상처받고 무섭고 속상하고 겁이 나고 외롭고 슬프고 성나고 버려진 것 같고 무시당하고 화나고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비참함과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어느 누구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아동들은 체벌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잘못해서 라는 말을 80.2% 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는 맞아도 싸요.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생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천사인데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이 어두움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악마가 되고 세상이 다 해피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해피한 그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서 나도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는 이 악마도 천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악마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그 환경이 불운한 환경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악마여서 그래도 부모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세상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기제로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참 괜찮은 곳인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바꾸면 돼. 그러면 희망이 좀 있어. 라는 식으로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은 자기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 큰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맞았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볼래? 좀 진지하게 그 맞았을 때에 그리고 그 체벌받았을 때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그 너의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래? 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자기가 맞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맞고 있고 야단 맞고 있고 혼나고 있는 그 자기의 어린 아이를 쳐다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했고요.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너희는 어떤 생각이 드니?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은요.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했던 요 정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슬프고 화나고 그리고 반성보다는 공포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또 했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는 마저도 싸요.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괜찮아요. 이루고 살아야만이 그나마 꾹꾹 누르고 세상을 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체벌이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온다고요. 저희 과의 어떤 학생은 잠을 16시간씩 자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너무 똑똑하고 깨어있는 순간만은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잠을 16시간씩 잡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야 될 상처입니다. 조금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못해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는 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행동이 평생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아동이니까,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그 산업대학원생들에게 이걸 또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맞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해봐라. 수업에 듣는 50대, 40대의
직장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힙니다. 훈육이란 이름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 끝나시면 책상에 앉으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 짓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정말로 정당했다면 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정서적 학대는 말을 통해서 학대를 합니다. 너 바보 아니야? 너 멍청이야? 너 왜 그렇게 뚱뚱하니? 너는 얼굴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니? 계속해서 그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핥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을 합니다. 주변에서 손톱을 물어뜯거나요. 손톱을 자꾸 손톱이나 손가락을 물어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강한 공격성을 보입니다.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본인 안에 공격을 받은 것들이 내사가 돼서 이거를 갖다가 외부로 투사시키는 방법에서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슴도치 아까 보셨죠? 고슴도치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는 것처럼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감동 무반응입니다. 이거는 얼어붙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생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생각하고 느끼면 내가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요, 관심병사들이라고 하죠. 그 군인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길래 이 아이가 세상과 문을 닫고 사는가. 정서적 학대는요, 감동과 무반응, 무감동, 무반응을 보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두렵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때리고 맞는 거는 뭔가 증거라도 남는데요.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 어떻게 자기 가슴에 꽂힐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말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언어적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하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가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자살 시도를 하겠죠. 특히 더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또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의 실수에도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것도 굉장히 과잉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부모가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집에서 학대받는 경우들이 7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경우에 정서적 학대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입니다. 최근에도 성남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이제는 뭐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성학대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2, 3배 정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남자아이에 대한 성학대가 보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성병이나 임신이나 뭐 성기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신해지면 이게 성학대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조차 알기 힘들다라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또 이 성학대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딘가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성학대가 정신병까지 가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은 인간의 어떤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성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내 경계가 무너지는 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학대라는 것은 나의 인격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학대는 좀 더 다른 학대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학대의 행동적 징후를 보시겠습니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포르노를 많이 봤던 초등학교 아이는요, 그 행동을 또 다른 아이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면서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는 거죠.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알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 때에 알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성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방임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주다 보면요. 이 방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모는 게임을 하고 있고요. 또 부모는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슬픔이나 우울에 빠져서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는 정말 아동학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느 한편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냥 맞벌이 가정도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아동학대라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건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동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와 그다음 받아야 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방임된 아이가 보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12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동적 증후를 보겠습니다. 방임을 통한 아동의 행동적 증후는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입니다. 겨울인데도요. 얇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봄인데도 화창한 봄인데도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머리가 감겨지지 않는 채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나 이런 부적절한 옷차림을 보이시면 이 아이가 방임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또 이 아이들은 자기가 적당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 해야 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경우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로나 불안정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방임하고 유기됐는데 무슨 피로하고 불안정이야. 지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거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의 발달 단계상 그리고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호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인이시죠? 그러면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안 가져줘도 괜찮습니까? 아무렇게나 하게끔 투명인간 취급하면은 어떠십니까? 와서 자는지, 와서 먹는지, 잊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피로하고 불안정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중 졸죠. 저녁에 잘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조차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가는 부모님들 아니면 늦잠을 자는 부모님들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정서, 성적, 방임. 이 학대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가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동학대가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의 의무자의 법적 내용을 보시면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이 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112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이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일단은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사 직군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직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직군과 공무원들이 신고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신고 의무자인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분들은 아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만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이 아동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고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혹시나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다음에 3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범죄 신고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호를 받습니다. 공개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적 상황에 대해서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다양한 법에 의해서 신고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다면 반드시 어디에 전화하시라고요? 112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112에 전화를 하시면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보이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학대로 주제로 한 영화였죠. 스포트라이트라고. 여기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는 그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모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가뜩이나 요즘 아이도 안 낳는 이 세대에 부모가 가져야 될 죄책감과 너무 짐을 많이 주는 건 아니냐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동선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또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비록 그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준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때 훌륭하게 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실험에서도 이러한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쥐 실험이죠. 어미 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쥐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쥐가 굉장히 그 돌봄을 잘하는 쥐에게 키워졌을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취약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붉은 털 원숭이 실험에서도 어미 원숭이에게 학대를 받은 새끼 암컷은 결국 자기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새끼를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학대받은 그 새끼를 보호한 가능한 양부모, 원숭이에게 기르도록 했을 때 다시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 내에서 학대 문제를 다뤄라. 체벌도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동이 매우 소중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올리게 하지 않는 것도 사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고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아동을 때리거나 또 아동에게 함부로 하는 이 학대 상황에 대해서 그 아동을 지켜주고 그 아동이 다시 웃음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에서 함부로 하는 그 아이를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에만 초점을 둡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70%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가 하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한 소녀가 11살의 소녀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감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불행하게도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때리고 함부로 말하고 유기하고 방임하고 하는 이 행동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탈출해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는 보육원 출신이다. 그래서 경찰까지 갈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 외에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실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가정 내의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우리의 정말 귀중한 자원입니다. 태어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사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